아버지가 죽었어요. 밥 한 술만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말없이 소년에게 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 건넸습니다. 소년을 방앗간 안으로 안내했고 한 구석에는 깨끗한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생 밥 걱정은 말거라. 이야기는 소년의 아버지가 죽어 땅에 묻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줌씩 떠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흙이 아버지의 얼굴을 덮어갈 때마다 소년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던 것입니다. 역적의 아들이야.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아들이라며 고개를 돌렸고 관아의 아전들은 부역 중 사고사라는 한 줄로 아버지의 죽음을 기록했으며 수령은 그 기록조차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년은 혼자 삽을 들고 땅을 팠고 혼자 아버지를 묻었으며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년은 무덤 앞에서 일어섰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흙무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저물어가는 해는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으며 그 그림자는 마치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소년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역에 끌려간 후 집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고 이웃들은 역적의 아들이라며 문전박대를 하였으며 관아에서는 부역 중 사망한 자의 가족에게는 곡식을 내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소년은 배가 고팠으나 배고프다는 말조차 할 곳이 없었고 목이 말랐으나 물 한 모금 청할 사람이 없었으며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으나 쓰러질 곳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소년은 마을 어귀의 낡은 방앗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앗간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 속에서 희미한 밥 냄새가 풍겨왔으며 소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던 것입니다. 소년은 방앗간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으며 그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던 것이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앗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왔으며 그 노인은 담벼락에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방앗간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으며 소년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국물 속에는 무와 파가 떠 있었고 그 위에는 밥 한 덩이가 말아져 있었으며 구수한 냄새가 소년의 코끝을 스쳤던 것이지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소년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소년은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으며 소년은 소리 없이 울면서 국을 마셨던 것이지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국그릇을 다 비우자 노인은 그릇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앗간 안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조심스럽게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방앗간 한 구석에는 깨끗한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낡았으나
따뜻한 이불이 놓여 있었으며 노인은 소년을 그곳으로 이끌고는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이지요. 소년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누운 자리에서 눈을 감았고 노인은 등불을 끄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어둠 속에서 소년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년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소년은 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던 것이지요. 새벽 닭이 울 무렵 소년은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여기가 어딘가 싶었으나 이내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고 소년은 조용히 일어나 방앗간 안을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고 그 뒷모습은 고요하면서도 굳건하였으며 소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소년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다만 우물가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였으며 소년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씻으러 갔던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소년은 마당 한구석에 앉아 겉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잠시 후 노인은 소년을 불러 밥상 앞에 앉혔던 것입니다. 밥상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무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소년은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고 보리쌀 하나하나를 씹으며 아버지를 생각하였으며 노인은 그런 소년을 보며 자신의 국을 조용히 떠먹었던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노인은 소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담벼락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고 소년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노인이 방아를 찢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묵묵히 방아를 찧었고 쌀이 벗겨지는 소리가 방앗간에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는 어쩐지 소년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노인은 방아 찢는 일을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함께 일을 하자는 뜻을 전했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으며 노인은 소년에게 쌀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소년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쌀을 골랐고 돌과 결을 골라내었으며 노인은 그런 소년의 손길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도 노인은 소년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 다음 날에도 함께 밥을 먹었으며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인은 소년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년은 그런 노인이 고마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소년은 방앗간 한구석에서 잠을 잤고 새벽이면 노인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으며 낮이면 노인을 도와 방아를 찢고 쌀을 골랐던 것이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네 방앗간에 낯선 아이가 있더라. 혹시 부역에 끌려갔다 죽은 그 집 자식이 아니냐? 박 노인이 왜 그런 아이를 거두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소년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노인은 더욱 말이 없어졌으며 다만 소년이 일을 마치면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먹는 일상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소녀는 처음으로 노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낫겠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고, 그리고는 밥그릇을 소년 앞에 내밀며 말했던 것입니다. 밥부터 먹어라. 그 짧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소년은 더 이상 떠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노인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관아의 아전이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아전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말을 타고 왔으며 그 뒤로는 하인 둘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전은 방앗간 마당에 말을 세우고는 노인을 불렀고 노인은 천천히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으며 소녀는 방앗간 안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아전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설이, 아니, 이제는 그냥 박노인이라 해야겠군. 자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아전은 방앗간 안을 슬쩍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소문이 좋지 않네. 부역 중 사고로 죽은 자의 자식을 자네가 거두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길에 쓰러져 있기에 밥을 주었을 뿐입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을 주었다고? 박노인, 자네도 예전에 관아에 있었으니 잘 알 것 아닌가. 부역 중 사망한 자의 가족은 관아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네. 자네가 함부로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전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고요하였으나 흔들림이 없었으며 아전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 말문이 막혔던 것이지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관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례 한 번 치러주지 않았고 곡식 한 톨 내려주지 않았으며 그 아이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아가 이제 와서 무슨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부역 중 사고사는 법대로 처리된 것이네. 장례비를 줄 수 없는 것도 법이고 유가족에게 곡식을 내릴 수 없는 것도 법이라네. 나는 다만 법을 따를 뿐이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칼입니다. 아전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 자네가 관아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모양인데 법은 법이네. 그 아이를 당장 관아로 데려오게. 안 그러면 자네도 문제가 생길 것이네.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식솔입니다. 내가 먹여 살리고 있고 내가 돌보고 있으며 관아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아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을 돌려 떠났고 그 뒷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지요. 소녀는 방앗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관아와 맞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소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깊이 숙였으며 노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밥 먹을 시간이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담근 깍두기였고 소녀는
그것을 한 조각 집어 먹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노인은 그런 소년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던 것이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아버지도 잘못이 없었고 다만 세상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잘못된 세상이라고 해서 바른 사람까지 잘못될 필요는 없다. 너는 그저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내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다.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자신 때문에 관아와 틀어졌다는 것이, 노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소녀는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떠날 곳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노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엇이라 말했을까를 생각하였으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아들아,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소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노인 곁에 남아 노인을 돕겠다고, 노인이 베푼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흘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앗간에 맡겨졌던 쌀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의 부자 김참봉이 방아를 찧어달라며 맡긴 쌀 5가마니가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으며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참봉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방앗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박노인, 내 쌀이 어디 갔느냐? 5가마니나 되는 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가 있느냐?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앗간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가져간 듯합니다. 김참봉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든 그게 내 알바냐? 쌀을 돌려내든지 값을 물어내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김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자네 같은 늙은이가 쌀 5가마니 값을 언제 갚겠느냐? 이 방앗간을 넘기는 게 낫겠어. 노인은 고개를 들어 김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앗간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터전입니다. 김참봉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터전? 쌀 5가마니 값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터전이냐. 보름 안에 값을 갚지 못하면 이 방앗간은 내 것이다. 김참봉은 그렇게 말하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고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소녀는 노인 옆에 앉아 함께 고개를 숙였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고 소년도 감히 밥을 하자고 말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그저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게 밥을 못 줄 것 같구나.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느냐.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소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으나 따뜻했고 소녀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밥으로
이미 배가 부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밥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은 소년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항아리에 숨겨두었던 쌀 한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쌀로 밥을 지었고 소년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그날 밤의 밥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해야겠다. 품팔이라도 해서 쌀값을 마련해야 한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앗간을 지키겠다고, 함께 살아남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부터 노인과 소년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소년은 나이가 어려 제대로 된 품삯을 받을 수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부역 중 죽은 자의 자식이라며 소년을 외면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노인과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고 조그만 품삯이라도 받으면 고맙게 받아들었으며 저녁에는 그 돈으로 쌀 한 대를 사서 밥을 지어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쌀 5가마니 값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보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으며 노인과 소년은 점점 지쳐갔던 것이지요. 보름이 되는 날 아침, 노인은 소년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 관아에 가야 한다. 소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관아에요? 왜요?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쌀값을 갚지 못했으니 관아에 가서 사정을 말해야 한다. 혹시 시간을 더 달개속 오전 1227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관아로 향했고 길을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던 것이지요. 관아 문 앞에는 아전이 서 있었고 노인이 다가가자 아전은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노인 왔군. 쌀값은 가져왔나?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더 준다고? 약속한 보름이 지났는데 무슨 시간을 더 주란 말인가? 김 참봉께서 이미 방앗간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셨네. 자네는 이제 그 방앗간에서 나가야 할 것이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방앗간은 제 평생의 터전입니다.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법은 법이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을 넘겨야 하는 것이 법이라네.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갈 곳도 없고 이 아이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방앗간만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아전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릎을 꿇는다고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네. 일어나게. 그때 관아 안에서 수령이 나왔습니다. 수령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으며 노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던 것이지요. 박설이, 아니 박노인이라 해야겠군. 오랜만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나?
노인은 수령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관아에 있을 때 나리를 모셨던 박설이입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쌀을 갚지 못해 방앗간을 빼앗길 위기라는 것을,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을 간곡히 청했던 것입니다. 수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노인, 자네의 사정은 알겠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네. 김참봉은 이 고을의 큰 어른이고 법대로 하자면 자네가 방앗간을 넘겨야 하네. 내가 개인적으로 동정심은 있으나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나?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법이란 것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쌀을 갚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나 그렇다고 평생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수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노인, 자네 말도 일리가 있으나 나도 윗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네. 김참봉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수령은 불편한 기색으로 관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아전은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게. 내일까지 방앗간을 비우도록 하게.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소녀는 노인을 부축했으며 두 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관아를 나섰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고 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소녀는 노인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눈물을 참았던 것이지요.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노인은 마당에 주저앉았으며 소녀는 노인 옆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노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지었으며 소년과 함께 그 밥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의 밥은 그 어느 때보다 쓰디쓸게 느껴졌으나 두 사람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던 것입니다. 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이 풀릴 것입니다. 암자를 나서는 길에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도 그 기록에 있었다. 부역에 끌려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것, 관아에서는 그저 사고사로 처리했다는 것 모두 기록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빛을 보면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소녀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던 것입니다. 울지 마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잊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왔고 방앗간으로 돌아왔으며 그곳에는 이미 김참봉의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방앗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노인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고 소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노인이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기척이 들렸고 소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따라갔으며 노인은 방앗간 한 구석의 낡은 괴짝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짝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노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펼쳐보고 있었으며 소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 장의 문서를 오래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문서를 품 안에 넣었으며 다시 괴짝을 닫고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소년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 한 곳에 가야 한다. 소년은 어디냐고 묻지 않았고 그저 노인을 따라 나섰으며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올랐던 것이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암자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으며 노인은 스님에게 깊이 절을 올렸던 것입니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스님은 노인을 알아보고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박설이, 아니, 이제는 박노인이라 해야겠군요.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노인은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맡기려 합니다. 제가 관아에 있을 때 기록한 것들입니다. 부역에 끌려간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님은 문서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사인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소년의 아버지 이름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방앗간도 잃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이 풀릴 것입니다. 암자를 나서는 길에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도 그 기록에 있었다. 부역에 끌려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것, 관아에서는 그저 사고사로 처리했다는 것 모두 기록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빛을 보면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소년은 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던 것입니다. 울지 마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잊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왔고 방앗간으로 돌아왔으며 그곳에는 이미 김참봉의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인들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박노인, 짐을 싸서 나가시오. 이제 이 방앗간은 김참봉님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고 소년과 함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관아에서 급히 달려온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모두 그 자리에 멈추시오. 아전은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왔고 손에는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으며 그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던 것입니다. 박노인, 수령님께서 특명을 내리셨소. 부역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곡식과 배를 내리라는 명이요. 그 명에 따라 김참봉께 빚진 쌀 5가마니 값을 관아에서 대신 갚기로 하였소. 노인과 소년 그리고 김참봉의 하인들까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는 쌀 2가마니와 무명 2피를 하사하신다는 것이 수령님의 뜻이요. 또한 박 노인께서 오랫동안 관아를 위해 수고하셨던 공을 기려 쌀 1가마니를 추가로 하사하신다고 하셨소.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전을 바라보았고
아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어젯밤 수령님께서 오래된 장부를 뒤지시다가 박설이, 아니 박 노인께서 남기신 기록들을 보셨다고 하오. 그 기록에는 부역으로 희생된 백성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크게 뉘우치셨다고 하오. 자신이 수령으로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것을 법만 따르고 사람은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오. 아전은 품에서 곡식과 배를 내려주는 증서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으며 소녀는 노인의 옆에서 함께 그 증서를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아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전하라 하셨소. 박설이가 평생 지켜온 기록 덕분에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비록 늦었으나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하니 부디 이 늙은 수령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소. 노인은 고개를 숙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소년 또한 노인을 붙잡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김참봉의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갔고 방앗간은 다시 노인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노인과 소년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관아에서는 곡식과 배를 실은 수레가 방앗간으로 왔고 아전들은 그것을 정중히 내려놓으며 노인에게 절을 올렸으며 노인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던 것입니다. 곡식과 배를 받은 후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버지도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무덤가로 달려가 아버지께 절을 올렸으며 아버지, 이제 저희는 괜찮습니다라고 속삭였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노인은 소년과 함께 오랜만에 풍성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쌀로 지은 하얀 밥과 된장국, 그리고 무김치가 상에 올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으며 그 밥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 노인을 도와 방앗간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으며 방앗간은 다시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나이가 더 들어 허리가 굽었으나 여전히 방아를 찧고 있었고 청년이 된 소년은 노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을 대신 맡아 했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함께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앉은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더 모셔야 합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인생을 여기 묶어둘 수는 없다. 청년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날 밤 국 한 그릇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혈육도 아닌 이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에게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밥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노인은 결국 병상에 눕게 되었고 청년은 밤낮으로 노인을 간호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저 청년이야말로 진짜 효자라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임종을 앞두고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방앗간을 잘 지켜다오. 그리고 너처럼 굶주린 아이가 있다면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거라.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니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으며 청년은 노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던 것이지요. 노인을 떠나보낸 후에도 청년은 방앗간을 지켰고 노인의 말대로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으며 사람들은 그 청년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또 흘러 청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낳았으며 자식들에게 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국 한 그릇을 주셨단다. 그 국 한 그릇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렸고 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단다. 밥이라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들 역시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살았으며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방앗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방앗 찢는 소리는 여전히 마을에 울려 퍼졌으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앗간 앞을 지나다 보면 저녁 무렵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밤 냄새가 풍겨온다고 합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밤 냄새가 아니라 오래전 한 노인이 굶주린 소년에게 건넸던 국 한 그릇의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며 혈육이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그릇의 밥일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던 수령은 노인이 평생을 바쳐 기록해온 그 장부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이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되살아나자 관아의 서슬 퍼런 위세는 한순간에 수치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수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아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소년에게 쌀과 배를 내리며 박노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방앗간 마당에 다시 곡식 가마니가 쌓였으나 노인은 그것이 승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을 불러 평소보다 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뽀얀 김이 나는 하얀 쌀밥을 고드락하게 지어 올렸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방앗간의 굴뚝에서는 단 하루도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노인은 더 깊은 주름을 얻었으나 두 사람의 밥상머리 풍경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질기고 단단한 것은 가장 춥고 배고픈 날, 함께 나누어 먹은 한 끼의 국물이었음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노인이 병석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청년은 노인의 입술에 정성껏 끓인 미음을 적셔주었습니다. 노인은 임종의 순간에도 내 덕분에 늙은 내 밥상이 외롭지 않았다는 말을 눈빛으로 대신하며 평온히 눈을 감았던 것이지요. 노인이 떠난 자리를 지키게 된 청년은 이제 방앗간 문턱에 앉아 길 잃은 배고픈 이들을 기다립니다. 아비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모진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조건 없이 내미는 밥 한 그릇의 무게가 곧 한 사람의 우주를 구하는 일임을
청년은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속에서 매번 깨닫고는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산자락 아래 낡은 방앗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하늘로 길게 이어집니다. 그 연기는 저 세상에 있을 아비와 노인에게 가닿는 따뜻한 소식이었으며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외로운 영혼에게 전하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소박한 몸짓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방앗간에 돌아가는 물레방아 소리가 밤새도록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었던 날,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냉혹함과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창한 영웅도 통쾌한 복수도 없습니다. 다만 굶주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준 국 한 그릇,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